자, 지난주에 우리가 운 계속 공부하고 있어. 음운은 뭐다? 음소와 운소의 앞 글자를 딴 거다. 음소는 분절 음운이라고 부른다. 얘는 비분절이라고 그랬죠? 분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공부 대상은 분절이 메인이지. 그래서 우리말 분절 음운에는 뭐가 있다? 자음과 모음이 있다. 자, 지난주에 한 거지. 자음과 모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자음은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없다. 자, 이 얘기를 좀 멋있게 하면 어떻게 된다? 모음은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소리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자음은 뭐다? 소리를 낼 때 뭐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고,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다. 그냥 쓱 나와요. 그래서 모음은 정확하게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가 조금 불분명하고요. 자음은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 왜냐하면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마찰을 일으키거나 터지거나 뭔가를 할 거니까. 자, 이 자음을 결정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뭐였어? 조음, 위치, 방법, 소리의 세기. 이 중에 소리의 세기에 대해서 구분되는 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삼중체계라 그러는데요. 이거를 함지적 상관관계 뭐 이런 말도 해. 이제 학교 선생님마다 좀 어려운 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말이 있는데, 소리 세기에 따라서 세 개로 세트된 몇 개 있냐? 우리 자음 중에 삼중체계를 갖춘 게 몇 개야? 어? 이게 한참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개야, 네 개야? 네 개. 하나 때문에 그러지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네. 자, 그리고 이런 관계가 아예 없는 애가 네 개 있죠. 울림소리,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얘네들은 없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거 예전에 신반포에서 자음을 결정하는 건 소리의 세기가에 따라서 자음이 구별된다 이랬더니 이걸 틀린 선택지로 고른 친구가 되게 많이 나왔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울림소리는 소리의 세기하고 상관없잖아요. 이래서 그렇게 생각했대. 그래서 틀린 친구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의 세기도 자음을 구별합니다. 자음 구별하는 건 세 가지야. 위치, 방법, 세기. 그럼 자, 모음도 역시 세 가지입니다. 근데 모음은 누가 영향을 줄 거냐? 입술과 혀가 영향을 줄 겁니다. 자, 입술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분을 해볼까? 같이 소리 내봅시다. 으, 으, 오, 우.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입술이 어떻게 달라진다? 동그랗게 오므리는 방식이 있네. 그대로 평평하게 가는 방식이 있고, 동그랗게 이걸 원형처럼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혀는 얘는 느끼기가 조금 어려울 거야. 일단 쉬운 건 으, 왜 나만 해? 으, 아, 으, 아. 두 모음의 결정적 차이는 입을 크게 벌린다지. 자, 입을 크게 벌리면 혀에는 어떤 영향을 줘? 입을 크게 벌릴수록 혀는 어떻게 된다? 아래로 내려간다. 자, 왜 내려가? 우리의 혀뿌리는 어디에 달렸어? 아래턱에 달렸지?
혹시 위턱에 달린 친구 없지? 그 다음에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턱을 고정하고 그러지 않지? 뭘 또 실험을 해보고 그래. 입을 크게 벌릴 땐 턱을 아래로 내리네. 이러고 그래서 혀뿌리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혀의 높낮이가 영향이 있는. 또 하나는요. 지난주에 우리 자음체계표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걸 그대로 도표로 옮긴 게 자음체계표였지. 자, 자음에서 최대 앞에서 소리 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야? 입술이야. 가장 뒤는 어디까지야? 목청까지야. 이 구간이 이제 자음이 소리가 나는 공간인데, 모음은 입술과 상관이 없거든? 혀하고 상관이 있다고, 혀. 그럼 자, 우리의 혀 끝은 어디에 있을까요? 혀 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혹시 평상시에 혀를 내밀고 다니는 사람 없죠? 입술은 무조건 아니네? 그럼 잇몸? 심심하면 심심풀이로 이렇게 혀 잘근잘근 씹고 안 되지? 더 뒤로 들어가야 되네? 최소한 여기 뒤로 들어가겠네? 혀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럼 이 끝에 뒤는 어디서 끝나야 돼? 목청에서 소리 낼 수 있어 없어? 그치? 혀가 좀 길어서 평상시에 목청에 말아 넣었다가 꺼냈다가 그런 거 안 돼요. 그럼 모음 소리는 어디까지 내겠어요? 여기쯤 나겠네요. 그래서 이 혀 끝에서 나겠냐고 안 나지. 여기쯤에서 나지. 모음은 사실은 구간이 되게 짧습니다. 자음으로 비교하면 어디예요? 정구개와 연구개의 중간중간 지점이 모음 소리 낼 수 있는 최대 범위예요. 그래서 모음은 요 앞쪽에서 소리 나는 애가 있고 뒤쪽에서 소리 나는 애가 있겠네. 근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혀의 밑바닥에서는 소리가 안 날 것 같고 위에서 나겠지? 그래서 이거를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고 표현합니다. 최고점의 위치가 앞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고. 최고점의 위치가 앞이라고 해서 잇몸을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거 나중에 의문의 변동할 때 자음체계표에 모든 규칙성이 다 있을 거라 그랬지? 이거 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실제 모양은 근데 자음체계표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지난주에 그렸는데 실제로 우리 입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기진 않았어. 그냥 살짝 이렇게 비스듬할 거야. 모음은 더 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름모처럼 생겼는데 이번 주에는 이 표를 외우셔야 되겠네. 그래서 모음은 높낮이가 있고 혀의 앞인지 뒤인지. 그래서 모음의 소리에 영향을 주는 거는 세 가지네.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릴 거냐 말 거냐. 혀를 높이 할 거냐 낮게 할 거냐. 자, 이 말은 무슨 말로 항상 바꾼다? 입을 크게 벌린다, 조금 벌린다로 바꾸시고요. 그다음 혀의 앞쪽에서 나는 소리인지 뒤쪽에서 나는 소리인지. 그래서 모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혀하고 입술일 텐데 물론 중간에 반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반모음은 중등 과정에서 아예 언급을 안 할 수도 있고 요새는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안 하셨는데 언급하시더라고. 살짝 언급만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크게 문제는 아닌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단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데 얘가 10개가 있을 거고 얘가 11개가 있을 거야. 그럼 왜 단이냐? 소리 낼 때 얘는 그냥 한 방에 소리를 냅니다. 해볼까요? 그냥 입을 가만히 있고 소리만 내면 되네. 근데 얘를 이중 모션을 일으켜야 되는 애가 있어. 와, 여, 유. 얘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의 음운을 동시에 소리 내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 중에 하나는 근데 온전한 의문은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반모음일 텐데, 그래서 단모음은 뭐다? 혀나 입술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거. 이중모음은 뭐다? 혀나 입술이 발음할 때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이중 모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중모음이라 그래요. 얘는 소리 나는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되면 두 개가 합쳐지면 이중모음이 될 거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단모음 사각도네. 지난주에 자음체계표 외웠으니까 이번 주에는 단모음 사각도 어디야? 여기서 벌어지는 위치에 대해서 좀 숙지하셔야 되겠네. 그럼 자, 이 표에서 보면 혀의 앞쪽에서 나는 소리가 있고 뒤쪽에서 나는 소리가 있고, 혀는 냅둔 상태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거나 덜 열거나 입을 크게 벌리거나 적게 벌리거나. 그래서 단모음 사각도는 어떻게 생겼냐? 일단 혀의 앞을 우리는 전설이라고 할 거고요. 뒤를 뒤쪽이다 그래서 후설, 이 설자가 혀설자입니다. 아까 입모양 그대로 표로 그린 거야. 그 다음에 혀 위치와 상관없이 입술을 평평하게 하면 평순, 이 순자가 입술 순자입니다. 동그랗게 하면 원순, 역시 평순, 원순. 아니, 여기가 원, 이렇게 되겠네. 높으면 고, 중간이면 중, 낮으면 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표에서 전설과 후설은 뭐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다. 평순, 원순은 뭘 얘기하는 거다? 입술의 모양이다. 고중전은 뭐다? 혀의 높낮이다. 자, 근데 높낮이는 어떻게 이해하자? 저는 입을 크게 벌립니다. 여러분이 문제로 만날 선택지에는 혀의 높이가 낮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할 거야. 혀의 높이가 낮다를 항상 뭐라고 얘기할 거야? 입을 크게 벌려 소리낸다. 얘는 뭐라고 나올까? 고모음은 입을 조금 벌려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2학년 때 다 암기하셨죠? 많이 외우고 있던데. 공부했던 거 지금 우리 복습하는 거잖아. 뭘로 외웠냐, 니네? 키를 주게 되었어? 이게 원래 아, 오. 앞에 이만 붙이면 됩니다. 어에다가 이 붙이고, 아에다가 이 붙이고, 우에다가 이 붙이고, 오에다가 이 붙이고. 대한민국 학생의 거의 99%가 이걸로 외우지?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뭐 이렇게 외우든 저렇게 외우든 중요한 건 외우는 건데, 사실 여러분 암기법에는 근데 이 모음의 속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죠. 얘는 굳이 그렇게 외울 필요도 없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자, 후설부터 보면 혀의 뒤쪽이야. 혀의 뒤쪽이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입술은 평평해. 혀하고 입술의 모양을 바꾸지 않네? 뭐만 하면 돼? 입만 크게 벌리면 돼. 해볼까요? 아. 아. 좀 빨리 하면? 와, 끝. 세상 발음하기 편합니다. 같은 자리에 입술의 모양도 안 바꾸고 입만 크게 벌리니까 그냥 와 이러면 끝이야. 혀가 움직일 일이 없어. 앞에 거 해볼까? 이에에 이에에 빨리 하면 예 끝. 굳이 키위 이런 거 안 따져도 돼. 근데요 이거 뒤죽박죽 섞이면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위치가 바뀌면
혀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해볼까요? 아. 자, 이렇게 갈 거야. 에. 에. 발음하기 불편하지. 턱 움직여야 돼. 그럼 얘 해볼까? 에. 에. 이렇게 갈 거야. 아. 역시 슬라이딩 하듯이 움직여야 되죠. 불편해요. 굳이 이거를 뭐 이상한 거 안 해도 돼, 이거는. 지난주에 자음은 워낙 산만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되게 유치한 멘트를 하나 만들었지만 얘는 필요가 없다고요. 내 입이 기억할 거야, 그냥. 아. 이게 고모음인지 저모음인지 해보면 되잖아. 입을 더 크게 벌리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우가 위에 있는지 오가 아래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우, 오. 우, 오. 오가 확실히 입을 크게 벌린다고. 잘 모르겠으면 이를 앞에 붙이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거 갖고 헷갈려해. 의가 앞인지 이가 앞인지 누가 전설인지 헷갈려요. 시험 때 다 해보면 됩니다. 해봅시다. 으, 미세한 차이 느껴져? 이거 큰 차이는 아니야. 혀는 소리 나는 위치가 생각보다 되게 짧아. 이 할 때는 살짝 혀를 아주 미세하게 앞으로 밀어낸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와 이가 전설이야 이딴 짓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내 몸으로 기억해서 외울 수 있네. 자, 이번 주에 암기는 이거다. 다음 주에도 이거 못 그린 친구 틀림없이 나오겠지? 어떻게 할 거야? 어? 어. 이렇게 그 대신 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름은 확실히 외웠다. 이런 안 좋은 거로 이렇게 암기시키게 하면 안 돼. 자, 그럼 이중모음은 뭐냐면 이중모음은 두 번 소리가 날 건데 두 번 소리가 어떻게 나냐? 단모음이 두 번 나는 게 아니라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면 이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향 이중모음이 있고 우리 교재에 없는 얘기야. 하향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단순한 얘기입니다. 상향은 반모음이 앞에 있고 뒤에 단모음이 오고요. 하향은 앞에 단모음이 있고 뒤에 반모음이 오는 겁니다. 그럼 반모음은 뭐냐? 반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반쪼가리야. 존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표기값이 없어요. 음운으로서 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뭐로만 존재해? 유령처럼 소리로만 존재해. 존재는 하는데 실체로는 인정을 못 받아. 우리말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표기는 없고 발음 기호로만 존재해요. 이런 발음이 있고 W 계열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 발음이고 혹은 오나 우 발음이에요. 우리말 반모음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못 가졌어. 그냥 이라는 소리만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앞에다가 한번 이 소리를 내보는 거야. 상향 이중모음 반모음이 앞에 있으니까. 이런 거 없지? 우리말에? 근데 얘는 앞에 이 발음하면 어떻게 되지? 얘가 되네. 여기서 얘가 나오고요. 이 앞에 이 발음하면 얘가 되네. 이 앞에 억지로 하지 마시고 얘는 이야, 이요. 이래서 2계열의 상향 이중모음이 6개 나오고 그 다음에 5계열은 여기에 어떻게 나오냐? 이 앞에 붙이면 왜. 그 다음에 여기에 있지. 와. 이래서 1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향 이중모음은
예, 예, 여, 야, 유, 요. 이거랑 왜, 왜, 워, 와.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상향 이중모음. 이건 반모음 소리가 앞에 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소리 날 때 어떻게 하냐? 반모음 이를 먼저 발음하고 그 다음 단모음을 발음하면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반모음이 뒤에 있는 건 딱 한 놈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를 발음하면 의가 되네. 의는 실제로 발음이 어떻게 나? 이로 끝난다고. 끝이 이로 끝나. 주의할 건 의가 반모음이 아니고 이가 반모음입니다. 근데 반모음은 실체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문으로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아요. 중등 과정에서 아예 배우지도 않는데. 세화. 여기 세화 누구 있냐? 세화에 새로 오신 선생님께서 새로운 주장을 하시는 통에 이중모음은 의문이 2개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다 아주 심지어 강하게 선언을 하셔서 국어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중모음은 의문이 2개야. 자, 그 이유가 뭐다? 2번 발음이다. 이게 그분의 논리야. 근데 EBS고 우리 수능이고 어디에서도 이중모음을 의문 2개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니네 학교 수업할 때 2학기야, 2학기 중간고사야. 세화는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 작년에 질문을 하도 많이 시켰더니 시험에는 안 낼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카운트하는 거는 안 하는데 나중에 학교 수업할 때 선생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으세요. 빡빡 우기고 대들지 마. 그 외 평상시에는 이중모음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이중모음은 11개. 좀 전에 단모음이 몇 개였어? 10개. 그럼 우리말의 모음은 총 몇 개? 21개. 지난주에 자음이 몇 개였어? 19개. 그래서 우리말의 자모는 총 몇 개다? 40개다. 이제 중3쯤 됐으면 외국 친구가 야 니네 한글 뛰어나다며 자모가 몇 개야? 물어봤는데 거기서 잠깐만 그러고 기억 니은 가나다라 이딴 짓 하지 마. 40개입니다. 그리고 이 21개의 모음은 전부 다 울림소리입니다. 모음은 전부 다 성대가 떨립니다. 그럼 우리말의 울림소리는 총 몇 개? 15개? 25개죠? 이중모음도 울림소리입니다. 지난주에 자음의 울림소리가 4개 있었지? 뭐 노란 양말이든 마누라요든 뭐든 간에 하여튼 4개가 있어서 총 25개의 울림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번 주엔 이거밖에 없네. 이것만 이해하면 끝. 이번 달의 문법은 엄청 심플해. 니네 학교 내신 1학기 내신도 끝난 거야 지금. 자, 본교재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번 달에 자, 폰들은 일단 회수.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시는
백석 시인의 여운한 골족이라는 시입니다. 이거 수필 아니다. 시야. 작가가 백석 시인이네. 야, 잘한다 니네. 언제 공부한 건데? 1학년 때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외우고도 있어? 고향은 백석의 시 중에 굉장히 짧은 시인데 엄청 짧은 건데 어느 날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그거 아니야. 자, 그 시는 짧은 거고요. 이쯤은 돼야지. 자, 백석 시인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왜냐?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 압도적 1위야. 김소월도 아니고 윤동주도 아니고 이육사도 아니고 백석은 이상하게 국문학 전공자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보다 김소월을 더 좋아하는데 이분 시는 읽으면 처음엔 그냥 그래. 근데 이분 시를 자꾸 접하다 보면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해.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시를 잘 쓰는 거야? 진짜 잘 썼는데? 아마 이런 감수성이 문학 전공한 사람들한테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 그래서 니네한테 왜 중요해? 니네가 어느 학교든 어느 출판사든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100%의 확률로 백석 시를 무조건 만납니다. 내신에서. 추가 작품으로 여러분 선배들 지금까지 100%야. 중3 교과서에 백석 시가 실린 건 기상출판사 2학기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여기 계신 모두는 현재 교과서에는 백석 시가 없어요. 그래도 무조건 내신에서 만날 거예요. 지금까지 만나왔고요. 고등학교 가면 더 많이 만나고요. 이 동네 또 국어 선생님들이 또 백석 광팬이 되게 많으세요. 제일 심한 광팬이 상문고등학교에 백석 시 엄청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이 있어서 이분은 한 번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깔끔하게 그냥 백석 시인의 시집 한 권이었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시집 한 권이 뭐 그럴 정도로 되게 중요한 인물이네. 이분은 근데 유명한 스토리가 되게 많지? 일단 뭐 때문에 유명해? 잘생겼어. 아마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마어마한 인기를 몰지 않았을까? 연예인이었을 거야, 거의.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이게 1930년대의 모습이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돼. 30년대 이런 스타일의 모던보이였대요. 그래서 길 지나다니면 여자들이 한 번쯤 쳐다보고 환호성도 지르고 이분의 유명한 사진이 이거죠. 자, 이 헤어스타일이 이게 30년대에 이게 가능했겠냐고. 그래서 완전 모던보이. 그리고 시인으로서는 천재 소리를 들었고요. 지금 나와도 인기 있었을 거야. 지금이야 이제 시인들 별로 뭐 하지만 이때는 시인 되게 중하게 생각하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분과 관련된 연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생긴 거답게. 일단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은 첫사랑에 실패하는 통에 그 뒤에 이야기가 다 안 좋아. 첫사랑이 누구였냐면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여동생이 너무 예쁜 거야. 문제는 혼자 놀러 간 게 아니야. 친구들과 우르르 갔는데 여동생이 예뻐서 모두가 다 꽂혔어, 친구들이. 친구들 사이에 경쟁이 붙어서 백석은 성격이 그렇게 막 적극적이지 않았나 봐요. 이때만 해도. 쭈삣쭈삣 하다가 다른 친구가 선수를 쳐서 심지어 백석에 대한 음해하는 그 여동생도 잘생긴 백석 관심 있었을 거 아니야. 백석에 대한 안 좋은 루머를 흘린 다음에 잽싸게 낚아채서 친구가 결혼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상처를 받아서 술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대. 그러다가 함흥에서, 지금 북한 땅이지, 이분의 고향이 평안도 정주야. 평안도 정주인 고향이 두 분이라 그랬지, 김소월하고 백석하고. 선생님하고 있던 시절에 운명의 여인을 만나는데 요 분이야. 지금 이게 사진이 워낙 옛날 사진이라서 상태가 안 좋은데 선명하게 나온 소식 보면 굉장히 미인형이에요. 이분은 기생인데요. 기녀인데 그냥 보통 일반적인 기녀는 아니고 굉장히 인테리 기녀야. 일본 유학도 갔다 왔고 사람들한테 막 신세대로 기생이면 그 당시 연예인급이잖아. 그리고 독립운동도 후원하고 막 이랬대. 그래서 독립운동을 후원해서 여기 같은 고등학교에 있던 어떤 선생님을 면회하러 왔다가 그분이 감옥에 갇혀서 하필 그날 이 고등학교 선생님들 회식하는 날이었나 봐. 그 회식 자리에 끌려가서 백석을 처음 만나서 둘이 한눈에 반합니다. 백석이 근데 아픔이 좀 있잖아. 쭈삣쭈삣하다가 첫사랑을 놓쳤잖아. 그래서 되게 적극적이었나 봐. 첫날 만난 그날 바로 손을 잡고 당신은 지금부터 내 마누라다. 표현이 되게 거친데 죽음 이외에는 우리는 이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나의 여자다. 첫날. 이분도 꽂혔겠지. 둘이 열렬한 사랑에 빠져. 근데 여기서 이제 백석 집에서 난리가 났네. 귀하게 기른 내 아들이, 그것도 얘가 일본 유학도 보냈고 지금 막 주목을 받는 인물인데 얘가 기녀하고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엄마가 떼어놓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안 돼. 그래서 결국은 강제로 백석을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하는 날 백석이 사랑 애정 없는 결혼이잖아. 첫날 밤도 치르지 않고 그 신부를 버려두고 이분 집으로 가버려. 그 여자 되게 불쌍하지.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백석의 어머님이 포기를 안 해요. 그래도 내 아들 건져야 돼.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강제로 또 시켜. 근데 그 여자분은 무슨 죄인가 싶은데 백석이 또 집에를 안 들어갔대. 맨날 이분 집에만 가서 머무르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결혼도 이혼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날 밤에 백석이 찾아와서 이분한테, 이분의 기녀명이 자야인데 이것도 백석이 붙여준 이름이야. 자야. 중국 한시에 나오는 이름이야. 우리 같이 떠납시다. 만주로.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거절을 해요. 당신은 아직 젊었고 앞길이 창창한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나는 더 기다릴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더 기다릴 테니 이렇게 떠나면 안 된다. 근데 백석은 아니야. 우리 떠나. 내가 먼저 자리 잡고 있을게. 그리고 혼자 만주로 가요. 이게 두 분의 마지막 이별이었어요. 왜냐? 해방이 됐고 백석의 고향은 평안도 정주였잖아. 백석은 북한 사람이 된 거고 저 여자분은 서울이 고향이거든. 서울에 내려와서 남한 사람이 됐어요. 둘이 이걸로 끝났는데 이제 이 얘기가 유명해진 건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평생 결혼을 안 하고 평생 본인의 사랑이 백석이었어. 근데 이분이 남쪽에서 성공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처음에 술집을 해서 돈을 벌고 음식점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 음식이 남한에서 제일 큰 음식점이었어. 음식점 부지가 7,000평. 7,000평이면 여기서 저 끝에 아파트 있는 데까지가 다 음식점이야. 하나의 음식점이야. 저 성북동 산자락에 엄청난 성공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90년대 중반인가 그 무소유 쓰신 법정 스님이라고 알아? 한 번쯤 들어봤어요. 이분의 에세이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법정 스님을 찾아가서 본인의 가진 전 재산을 절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절에다가 기부를 하고 여기다가 절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처음엔 법정 스님이 거부하다가 진심인 걸 알고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 절을 지어요.
그게 이제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라는 절인데, 여러분 관광 삼아 지나가다 성북동 지나가다 갈 수 있어요. 이때 여기 절 부지의 땅값만 1,000억이었다. 이게 90년대 1,000억이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조단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화제가 돼서 매스컴들이 굉장히 찾아가서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기자가 속물적인 질문을 했지. 1,000억이나 되는 재산을 기부하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분 대답이 되게 유명해진 거야. 이깟 1,000억, 백석의 시 한 줄만도 못합니다. 나는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시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 절에 조그만 암자 같은 데서 머무르다가 돌아가시는데, 죽을 때 유언이 나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해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눈 속에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유언한 이유가 백석이랑 마지막 만남이었던 날, 백석이 떠나갈 때 이 안주머니에 습작했던 시가 한 편 있었는데 그걸 흘리고 갔대, 백석이. 그 시가 무슨 시냐면 요 시야.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데,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뭐 그런 얘기야.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어딘가 멀리 떠나자는 얘기지? 뭐 그런 얘기인데, 이분은 이 시에 등장하는 나타샤가 본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평생 백석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돌아가시고, 이 시에 나오는 눈 얘기처럼 그래서 본인의 유해도 눈에다가 뿌려달라고, 뭐 그런 되게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유명한데, 되게 슬픈 건 이분은 본인이 평생 나타샤가 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해석은, 나의 해석도 마찬가지고 나타샤가 이분이 아닐 거야. 다른 여자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여자가 하나였겠냐. 유감스럽게 그 여자분도 이렇게 잘된 사랑은 아니야. 유부녀야.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는 없고 주로 실패한 사랑 얘기만. 그리고 북한에 가서 이분의 북한의 삶은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확실한 건 북한에서 결혼했어. 평생 혼자 안 살았어. 아마 북한에서도 결혼을 2번인가 했다든가 뭐 하여튼, 북에서는 백석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어.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작품인 여운한 골족이라는 작품인데, 시인마다 특징이 좀 있습니다. 백석 시의 메인 키워드는 고향입니다. 니네가 공부했던 그것도 고향이었지, 주제가. 근데 어떤 고향이냐? 완전히 전통적. 우리의 마음의 원형이 되는 고향이야. 근데 그 고향이 잃어버린 곳이야. 다시는 되살릴 수 없는 곳. 그래서 되게 애틋하게 그리운 곳. 슬픈 곳. 그게 백석시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백석시 쭉 보다 보면 주제가 거의 고향으로 귀결이 될 거야. 자, 얘 좀 기니까 일단 좀 읽어봅시다. 기니까 우리 나눠서 읽어볼까? 그래, 요 앞에 요 네 분이 나눠서 한번 읽어보자. 순서부터 시작해서. 힘들면 넘겨. 뭐해, 시 읽다가 막.
되게 못 읽는다, 니들. 아, 이걸 못 읽지? 이 시 리듬감 되게 좋아요. 끊어 읽기를 지금 전부 다 엄한 데다가 끊어 읽어서 그런 거지. 여운한 골족. 제목이 되게 특이한데, 여우가 나왔다는 골짜기에 모여 사는 족속들. 그런 뜻이야. 여우가 나온다는 골짜기에 모여 사는 족속들. 그럼 어디 마을이겠어? 일단 대도시 근처는 아니겠네? 어디 산골짜기 시골 마을이겠네? 모여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겠어? 일가 친척이지? 어디 깊은 산골짜기에 모여 사는 일가 친척들, 그런 뜻이야. 명절날 나는 언제다? 명절날이야. 그리고 1인칭 화자 등장했습니다. 화자 겉으로 드러났고요. 엄매 아베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그럼 나는 누구겠다? 어린아이겠네. 어린아이 화자입니다.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진할머니는 친할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여기 나오는 말들은 다 함경도, 평안도, 방언입니다. 백석의 고향인 평안도 정주라 그랬지. 그래서 굉장히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느낌을 줄 거야. 큰 집으로 가면,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명절날, 명절을 새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큰 집에 간 거야. 엄마, 아빠랑 같이. 자, 그 다음부터 이 명절날 모인 가족 소개를 합니다.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난. 별자국이 솜솜났대. 본보네. 일단 미모하고는 거리가 좀 멀 것 같고, 말수와 같이 눈도 껌뻑거리는, 눈도 껌뻑껌뻑, 말수도 뭔가 이렇게 말을 시원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거야. 되게 답답한, 우직하고 컨츄리한 느낌이죠. 하루에 배 한 피를 짠다는. 하루에 배 한 피를 짜는 게 뭔지 우린 잘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엄청 일을 잘한다, 이 느낌이지. 무지하게 성실하게 또 일은 잘하나 봐. 벌 하나 건너집엔 복숭아 나무가 많은. 자, 이 표현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 고모집에서 복숭아 나무 길러? 아니야. 고모가 사는 마을에 복숭아 나무가 많아? 그것도 아니야. 복숭아 나무는 어디에 많아? 벌판 하나 건너서. 그럼 고모네 집하고 상관이 있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니네한테, 야, 니네 어디 사냐? 그랬더니 니네가 반포를 뭐라고 소개하는 거야? 한강 건너편에 남산이 있고 그 건너편에 서울역이 있는 마을에 살아, 우린. 여기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얘가 지금 어린아이거든. 어린아이 시선에, 얘 시선에는 뭔가 지금 특징적인 게 꽂힌 거지. 고모 집에 가다 보니까 복숭아 나무가 있었어. 고모네 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얘 기억에는 그것만 강한 거야.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좀 재밌어지죠.
실리고모, 실리에 사는 고모, 고모의 딸 이녀, 작은 이녀. 뭔 소리야? 아, 고모부의 성씨가 이씨인가 봐. 그리고 고모네 집에는 딸만 둘인 거야. 딸 두 딸을 데리고, 나한텐 사촌이겠죠? 데리고 왔네요. 자, 그 다음 나옵니다. 16세, 40이 넘은 호라비의 후처가 된. 듣기만 해도 벌써 답답하네. 니네가 올해 몇 살? 16살. 딱 니네 나이네. 니네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40이 넘은 호라비의 후처로. 벌써 콱 막히지? 포족족하니, 포족족은 시커먼 거야. 피부가 좀 새까만가 봐. 성이 잘 나는. 성깔도 좀 잘 내는 고모인가 봐. 살빛은 메감탕 같은. 이게 메감탕이 되게 재밌는 건데, 메주 아시죠? 된장 만들 때 쓰는. 그 메주를 쓰려면 이만한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쪄야 되거든? 메주를 다 쓰고 나서, 그럼 가마솥이 지저분하겠지. 걔를 닦기 위해서 물을 붓고 이렇게 닦은 그 물이 메감탕이래. 하여튼 시커머스야, 이 고모는.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완전 거의 흑인 수준인가 봐.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자, 이것도 고모가 예수쟁이야? 아니야. 고모가 사는 마을이 예수쟁이 마을이야? 그것도 아니야.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얼마나 가까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고모네 마을하고는 상관도 없어. 내 눈에는 그게 꽂힌 거야. 바다가. 지금 어린아이 시선이니까 지금 천진난만하게 사실은 되게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토산고모, 토산에 사는 고모네. 고모의 딸 승려, 이 집은 또 승씨네. 아들 승동이. 이 집은 딸 하나, 아들 하나 데리고 왔어. 그 다음 고모 또 나오죠. 60리라고 해서 파랗게 베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이번 고모는 좀 멀리 사네. 그리고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바닷가에 살아. 근데 과부가 된. 헐. 이 고모도 그닥 해피해 보이진 않네. 코끝이 빨간. 코끝은 왜 빨간 거야? 언제 빨개져? 술 먹었어? 이 고모의 술은 아닐 것 같아. 많이 울면 코끝이 빨개지죠? 술은 왜 아닐 것 같아? 언제나 흰옷이 정하던. 흰옷을 정갈하게 입고 있는 고모인 거야. 그러니까 술 때문에 코끝이 빨개졌을 것 같진 않아. 말끝에 설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눈물이 많네. 바보잖아. 큰골 고모, 고모의 딸 홍여, 이 집은 홍씨 집안이야. 아들 홍동이, 작은 홍동이. 이 집은 아들 둘에 딸 하나네. 이렇게 지금 왔어. 이번에 이제 삼촌 소개 나오죠? 배나무 접을 잘하는. 과일 농사를 짓나 봐요.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봅니다. 또 이 삼촌 또 주사가 있네. 토방돌은 뭐냐면 전통 한옥은 이렇게 있으면 처마가 있고 여기에 빗물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마당이잖아. 전통 한옥은. 빗물이 계속 떨어지면 이 마당이 파여서 비 파인다고. 그러지 말라고 여기다가 바위돌 같은 거 갖다 놓는단 말이야. 이게 토방돌이야. 그걸 뽑는데. 괴력의 소유자네. 니네 나중에 대학 가서 술을 배우기 시작하시면 주사가 있는 친구는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인간들이 희한해요. 술을 마시면 헤라클레스가 됩니다. 술만 마시면 이렇게 힘들이 세지는지 막 몸무게도 무거워져서 이거 업어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얘가 좀 술버릇이 있다 그러면 애초에 근처에 가질 마. 주정꾼이네. 오리치를 잡놓는 오리사냥이야. 우리 삼촌은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신가 봐. 먼 섬에 반디잡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네. 삼촌 엄매, 사촌 누이, 사촌 동생들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들 모여서 방 안에서는 새 옷에 냄새가 나고 얘는 후각이죠. 명절이니까 명절 빔이라고 해서 새 옷 하나씩 딱 입고 냄새도 나잖아. 우리 시골 마을 어딘가에 있음직한 모습 아니야? 자, 이제 여기까지 가족 소개가 끝났어. 이제 음식 소개 나와야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 잣떡의 냄새도 나고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후각적 이미지로 표현해야 되겠죠?
끼대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 비계와 모두 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이번엔 촉각이네. 백석의 고향이 저 북쪽이라 그랬지? 아무래도 추운 지방이니까 음식이 좀 찬가 봐. 이게 백석의 매력인데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음식이 별로 특별한 거 없어요. 인절미, 홍구떡, 뭐 두부, 콩나물, 볶은 잔디. 뭐 별거 없는데? 딱스핀, 갈비 이런 거 없어. 숯불한우 이런 거 없어. 근데 되게 정감 있고 이 음식들이 맛있을 것 같고 되게 풍성할 것 같고 분위기가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가장 향토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한국적 분위기를 만들죠. 이게 이제 백석의 매력이에요. 우리의 토속적인 시어를 굉장히 잘 쓰시는 분입니다. 향토적인 시어를 제일 잘 쓰시는 두 분, 정지용과 백석. 저녁술을 놓은 시간이 흘렀네. 자, 이 시는 언제 시작했어? 명절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녁이 된 거야. 저녁밥을 먹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 놀아야죠. 어디서? 나가서 놀아야 돼. 외양가섭 밤마당에 달린 대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숭글막지를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노름, 말 타고 장가가는 노름. 자, 이 노름들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야? 애들끼리 모여서 신나게 놀았다. 설이라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각각 학원을 가거나 진이 숙제를 하고 있거나 이거 아니고 밖에서 시원하게 놀았네. 언제까지?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네요. 자,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네. 이제 밤이 많이 깊었어.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릇간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또 모여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수다 떨어야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되게 지금 화목해 보이니까 웅성웅성.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방에서 놀아야죠.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지라고 쌈바에 올리고 바리깨 돌리며 하고 호박대기 하고 제비손이 구손이 하고 이 놀이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무슨 뭐 접시 돌리기도 있고 뭐 이렇게 손깍지 끼고 뭐도 하고 있다는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신나게 계속 논다야. 언제까지? 화디의 사기방 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도두고. 이때 뭐 전기가 여기까지 들어갔을 것 같진 않고 등잔을 계속 달아. 시간이 계속 흘러서 밤이 깊고 새벽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것들이 잠잘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노네.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새벽까지도 갔네. 졸음이 오면, 인제야 겨우 졸음이 오면 아름목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을 든다. 신나게 놀다 가자는 거야. 니네 이 아랫목 아세요? 우리의 전통의 난방을 온돌이라고 하지. 온돌은 원래 어떻게 생긴 거야? 방바닥이 있으면 밑이 텅 빈 공간이 있다고. 여기가 붕 떠 있어. 그래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열기가 이걸 구들장이라고 하죠. 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이 돌을 데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온돌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불을 떼면 골고루 온기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아궁이 가까운 여기는 엄청 뜨거워. 그래서 여기를 아랫목이라고 하고 아랫목은 저거 사투리고 윗목은요 열기가 하나도 안 가요. 여기는 그냥 돌판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 여기가 윗목. 그래서 얘는 좀 상징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지 아랫목은 되게 따뜻하고 좋은 곳, 윗목은 안 좋은 곳. 옛날에 이 아랫목에 누가 잤을까? 엄마가? 옛날에 아빠가. 애들은 어디 잤을까? 엄마랑 위에서 잤겠지. 요새는 윗목에 누가 잘까? 아빠가. 아랫목에 누가 잘까? 엄마가. 판이 바뀌었지. 근데 요새는 윗목 아랫목이 없어. 지금의 보일러는 뭐야? 이 밑에 안 뚫렸어. 속에 파이프를 이렇게 심어놔서 온수가 빙빙 돌죠. 외국 애들이 그래서 여기 한번 온도를 누리면 한장한대잖아. 그래서 요새 북유럽에 우리나라 보일러 회사들 물건이 없어서 수출을 못한대요. 그런데 옛날 이 전통의 온돌 방식은요. 여기 진짜 뜨거워요. 얼마나 뜨겁냐? 불 때면 장판이 까맣게 타.
이불 깔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이 까맣게 타 있어. 그리고 한번 등판에 잘못하면 화상도 입어. 내가 지난주에 그때 왜 10년 전에 내가 밥값 크게 썼다는 그때 먹은 아이 중에 하나일까? 선생님, 제가 요새 돈을 잘 벌어요.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왔다 갔는데 되게 비싼 중국집에 가서 코스 요리를 사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다 컸다고 우리 같이 소맥을 어찌나 많이 했는지 뭐 그랬는데, 얘가 여기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거야, 손에. 그래서 너 손 왜 그래? 다쳤어? 그랬더니 제가요, 지난주에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요, 민박을 들어갔는데, 완전히 전통 이런 민박을 들어갔대. 춥다고 불을 떼줬는데, 해보려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기 화상을 입었더래. 진짜 대단하다. 야, 화상 입을 때까지 아침에 잠을 안 깨고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수가 있냐? 그러게요. 목숨 붕대 칭칭 감고 있더라고. 옛날 온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창호지로 돼 있잖아, 문이. 찬바람 송송 들어가. 그러니까 온돌의 특징이 그거야. 이렇게 누워있으면 한옥은 등은 뜨겁고 코는 추워. 그래서 감기 걸리기 딱 좋지. 그래서 이 아랫목 갖고 그래도 어쨌든 추우니까 싸움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전통적인 한국의 토속적인 정서를 막 살리고 있는 거야. 어느 집에선가 흔하게 있었을 것 같은 이야기. 어느 집에나. 그래서 문창의 턱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이 됐네. 자, 이 시는 아침에서 아침까지 하루를 꼬박 지나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전개되죠. 신우의 동새들이 uk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여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아침 준비를 하죠. 샘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무이징개국을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아이들은 일찍 안 일어나지? 자, 무이징개국이 우리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느낌이 되게 구수하고 맛있을 것 같지 않냐? 물론 니네한테는 좀 덜하다 그럴래나? 민물새우하고 무하고 넣은 그 평안도 지방의 토속적인 국이래. 그날. 그냥 되게 정겹게 느껴진다. 자, 이 시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잔다, 든다, 논다, 어라? 다 현재 시제를 사용했네? 놀았다, 잤다, 잠이 들었다 이래야 되잖아. 현재를 썼네? 의도적이겠네? 현재 시에 쓰면 무슨 효과가 있다? 행동감이 있다. 바로 눈앞에 벌어지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 바로 눈앞에 벌어지는 이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야? 과거의 모습이야? 과거의 모습이야. 어제 있었던 일도 아니야. 화자가 어린아이잖아. 화자가 어린아이인데, 그럼 화자가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이 시를 썼을까? 아닐 것 같아. 어른이 썼겠죠. 어른이 된 화자가 과거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쓴 거예요. 완전 과거의 일인 거예요. 그리움이라는 게, 지어가? 그리운 지혁이냐 재혁이냐? 지혁이도 있고 재혁이도 있고 이번 학년 왜 이렇게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그리운 시절이 있냐? 서연이는 어때? 특별히 그리운 때. 니네가 아직 니네 나이가 그리움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리지. 니네한테 그리운 시절이라면 어디로 가야 돼? 초딩? 유치원? 학원이 뭔지 모르던 시절. 유치원 갔다 와서 하루 종일 놀아도 뭐라고 안 하던 시절. 늦잠 잔다고 뭐라고 안 하던 시절.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거 걱정 안 하던 그 시절. 이게 그리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리움을 가려면 좀 더 어른이 돼야 될 것 같긴 해. 근데 사람들이 언제 과거를 돌아보지? 내가 새로운 여친을 사귀었어. 근데 여친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과거의 전 여친 생각해? 근데 새 여친을 만나는데, 전 여친은 이럴 때 웃어줬는데, 그때는 걔는 미소도 예뻤는데, 자꾸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려.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애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과거 애가 좋았으니까. 이 사람 이거 왜 돌아보는 거야? 지금은 이런 명절을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가족이 다 산산이 찢어져. 1930년대 중반 이후로
조선의 농촌 공동체는 전부 다 붕괴됐죠. 야반도주하고 일제수타에 시달려서 뭐 만주로 가고 시베리아 가고 뭐 카자흐스탄도 가고 가족이 다 붕괴됐다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런 명절을 지내는 건 더 이상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야. 뭘 그리워하는 거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이걸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어린 시절로 가져가면 이 그리움이 더 증폭되죠. 더 애틋하단 말이야. 아, 그때 그 모습. 그리고 이 시에 가만히 보니까 등장인물들을 좀 보자고. 첫 번째 등장한 우리 고모는 얼굴에 벌자국이 솜솜난 걸그룹처럼 생기지 않았어. 인물 무지하게 안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고모는 더 심란하지. 얼굴이 메간탄 같다니까. 그 무슨 40이 넘은 후처. 그럼 이 고모부도 좀 심란하네. 고모부는 더 사가서 오겠네. 큰 고모는 또 과부네. 삼촌은 술주정뱅이네. 그 인물도 되게 컨츄리할 것 같고. 자, 여기 등장 인물들은 평균보다 모자랄 것 같아. 평균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좀 있으면 설날인데, 야, 내가 설날 지냈더니 말이야, 우리 큰아버지께서 국회의원이시거든. 나한테 세뱃돈을 한 100만 원 주셨네. 우리 큰 고모는 의사인데, 우리 셋째 이모는 변호사야. 누가 와서 이런 얘기하면 공감이 될까? 아니지, 재수 없어. 이거지. 여기 이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평균 이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한테 거부감을 하나도 주지 않아요. 우리 시골 마을 어디선가 어느 집에선가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을 것만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정감을 더 불러일으키.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정서가 훨씬 더 잘 살아난다. 이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뽑아내시는 분이, 최고로 잘 뽑아내는 분이 백석 시인이고요. 한편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네. 자, 이 시는 산문시고요. 산문 느낌을 주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를 우리는 이야기시로 얘기합니다. 이야기시는 다른 말로 서술시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또 백석시의 특징이에요. 백석시는 읽고 나면 한 편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니네가 공부했다는 고향도 그렇지 않아? 야, 내가 말이야, 북한에 있을 때 혼자 아파가지고 낑낑대다가 할 수 없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 의원이 희한하게 생긴 거야. 막 수염이 이렇게 길고 막 신선처럼 생겼어. 근데 사람이 되게 인자하고 부드럽더라고. 심지어 알고 봤더니 그 의원이 우리 고향에 누구를 알고 있었잖아. 이런 이야기 아니야? 한편의 이야기를 들은 듯한 느낌이네. 백석시 특징이에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응? 이 자이스토리 이름 안 쓰고 내신 두 분 누구냐? 어느 게 네 걸까? 응. 이름 써라.
못 푼 건 집에서 마저 푸시고,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새 책을 읽기 시작하셨으니까, 어떻디? 재밌디? 표정이 동의하는 분도 있고, 저게 뭘, 이게 왜. 자, 여러분이 이런 인문학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최근에 지난주에도 그랬고 내가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지금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절대적 기준은 뭘까? 이성적 사고죠. 그렇죠? 합리성. 우리가 무언가를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지금은 합리적인 결정이냐 아니냐일 거야. 이게 지금 현대사회의 기준이야. 합리적인 건 별거 아닙니다.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의 의미로 쓰인다 그랬지?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리거나 아니면 이익을 따지거나. 자, 만약에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한 놈은 제대로 벌을 줘야지. 그래서 팔을 자르자. 자, 이런 법안을 도입하자 그러면 먹힐까 안 먹힐까? 미친놈이겠지. 요새 우리나라 내란 재판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내란 일으킨 사람 어떻게 했어? 그렇지. 능지처참을 했다고 찢어 죽였어. 그럼 어떻게? 우리 광화문 사거리에서 현대자동차 한 4대가 이번에 가담했던 사람들 지금은 말이 없으니까 사지를 찢어 죽입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 우리 거의 야만 민족 취급받을 거야. 이런 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그지? 이성의 반대말이 뭐야? 감정. 얘는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 그냥 물불 안 가려. 아직도 그런 데 있잖아. 파키스탄 이런 데, 급진 원리주의 이런 데들은 형벌 중에 돌팔매질이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다 걸린 여자는 어떻게? 태워놓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야. 그 돌팔매질이 듣기에 그렇지. 니네 생각해봐.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서 누가 이런 짱돌을 들고 나를 향해서 어떤 놈은 막 뾰족한 거 던질 거고 그래서 맞아 죽어요. 거의 대부분 거. 사형이에요, 사형. 이런 거 우리 이제 안 하잖아.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뭐 때문이라고? 주말 오후를 밖에서 놀지 않고 공부하는 이유는 오직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성적 판단을 한 거지? 그리고 우리 심리도 그때 실험을 해봤지? 네가 이름이 승유였지? 승유야? 서울에 불바다가 되면 쟤네 집하고 니네 집하고 어느 집이 불타야 돼? 쟤네 집. 지진이 나면 쟤네 집이 무너져야 돼? 니네 집이 무너져야 돼? 니네 집. 대학에 한 명만 붙으면 네가 붙어야 돼? 쟤가 붙어야 돼? 그렇지. 네가 붙고 쟤는 떨어져도 되지? 친구 떨어지면 좀 어때? 그렇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거든. 이게 현대사회에서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얘 또라이 아니지? 맞아? 흉악한 이기적인 인간이거든. 이익을 추구한다는 건 다른 부분 이기적인 인간을 존중하는 거야. 근데 유감스럽게 우리 사회의 기준이 이성이 된 건요, 인간 사회에서 최근 200년 정도밖에 안 돼. 우리는 그 전에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성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절대 명령만 존재했어요. 누가 명령했어? 서양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물론 신의 이름을 빙자한 귀족이겠지. 동양에서는 왕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걸 군자라는 이름으로. 군자, 선비. 자, 이 사람들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얼핏 상상을 해봐도. 자, 조선시대 선비들이 제일 혐오하던 인물은 누구였어?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돈 밝히는 인간이에요. 이거 조선시대 선비들이 제일 완전히 쌍놈 취급했잖아.
그래서 사농공상. 돈 버는 직업을 제일 하급으로 봤다고. 이건 완전히 천한 것들만 하는 거야. 돈에서 초연해야 돼. 이러니까 조선이 망하지. 발전할 수가 없잖아. 이익과 전 반대로 움직여. 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가거나 고려시대로 가거나 여러분이 갔을 때 고려와 조선을 구별할 수 있을까? 구별 못할걸? 똑같지 않아? 칼 휘두르고 활 쏘고 말 타고 다니고 무슨 초가집 살고 누구는 기와집 살고 그 모습이 그 모습이야. 복식 문화는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서양사 공부하다 보면 로마 그리스가 항상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리스 로마 나오다가 어떻게 그러다 갑자기 로마가 멸망할 때쯤에 한 페이지 쓱 넘기면 갑자기 1000년 지나가 있다. 1000년 동안은 역사 기록이 거의 없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넘기면 갑자기 르네상스 이러고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중세를 암흑의 시기라고 부르죠. 종교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주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발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제일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마녀 사냥 그런 거 있었잖아 실제로. 어느 날 내가 갑자기 현진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교회 가서 얘기하면 돼. 현진이가 아무래도 마녀 같아. 그럼 이 말 한마디로 이제 현진이는 그 다음날 현진 맞지? 혜원이 미안하다. 현진이 이쪽에 있었구나. 같은 성씨라서 헷갈렸다. 혜원이 갑자기 졸지에 마녀가 됐네. 이제 혜원이는 그 다음날 교회에 끌려가겠죠? 그래서 물을 겁니다. 너 마녀지. 뭐라 그럴래? 아니, 괜찮아. 그럼 우린 밧줄에 묶어서 한 5m쯤 들어 올렸다가 한번 똑 떨어뜨릴 거야. 조금 아플 거야. 마녀지. 아니야? 괜찮아. 또 한번 올라갔다가 또 똑 떨어뜨리면 돼. 마녀지.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서양 사람들은 진짜 믿었습니다. 마녀가 뭘 타고 다닌다고? 빗자루. 언제? 달밤에. 빗자루 타고 가서 뭐해? 마녀들끼리 모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2차 질문 들어갈 거야. 너 어제 달밤에 어디 갔었니? 아무 데도 안 갔어? 괜찮아. 또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한번 떨어뜨릴 거야. 가서 누구 만났지? 누구 만났니? 만난 사람 없어? 괜찮아. 또 한번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릴 거야. 결국 더 이상 혜원이는 참지 못하고 하영이를 만났다. 그런 거야. 그럼 이제 하영이는 그 다음날 불려가겠지? 그래서 똑같은 일이 똑같이 시작됩니다. 내가 얘기한 이 고문 방법은 제일 단순무식한 방법이고요. 이거보다 잔인한 게 되게 많았대죠. 의자 자체를 쇠로 만들어서 불로 달군 다음에 거기에 앉혀놓고 온통 바늘을 받고 거기를 걷게 한다든가 바늘로 온몸의 혈관을 다 찔러본다든가. 그래서 일단 마녀로 지목된 순간 마녀라고 대답하기 전까지는 이 고문은 끊임없이 기록에 의하면 이 고문을 버틴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대. 46일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여자가 한 명 있었대. 47일째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 풀려나서 그 다음날 죽어요. 몸이 이게 사람 몸이겠냐고 완전 너덜너덜. 독일의 어느 마을에선 1년 동안 12,000명의 여자가 죽었대. 그거 이제 마녀라고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혜원이를 어떻게 해야 돼? 불에 태워 죽여야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녀 판별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 마녀면 커다란 돌멩이에 묶어가지고 강에다가 던지는 거. 얘가 진짜 마녀라면 밧줄을 끊고 나오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대비하고 있는 거죠. 불화살을 갖고 나오면 쏘자. 안 나오면 마녀가 아니었구나. 끝. 그러니까 마녀여도 죽고 마녀가 아니어도 죽어요. 이 미친 광기로 유럽에서 수십만 명의 주로 여자였습니다. 여자들이 죽습니다. 남자일 수도 있어요. 열받은 여자가 목사를 봤다고 얘기한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 잘못 걸리면 목사도 마녀가 될 수도 있고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합리적인 아니었을 것 같잖아. 왜냐? 마녀로 지목된 사람의 재산은 교회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왜 마녀 사냥을 했는지도 사실은 속보이는데 이런 일이 100년에 걸쳐서 있었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광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잖아. 그리고 유명한 지동설도 왜 태양이 돈다 그래? 하나님이 그랬대잖아. 그럼 끝이야, 이 세상에서. 왕이 그렇대잖아. 그럼 끝이야. 그래서 인류의 발전은 멈춰 있었죠. 우리는 암흑 속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거는 다 얘네들 거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우리의 역사가 멈춰 있었다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암흑의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일군의 철학자들이 나오더니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야, 아니야. 네가 일한 건 네가 가져도 괜찮아.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 나쁜 거 아니야. 자, 이거 얘기한 니네한테 친숙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애덤 스미스 있지. 보이지 않는 손. 이분이 경제에서만 큰 영향을 끼친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손은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인간의 이기심을 긍정적으로 얘기해 준 거야. 이때까진 가장 흉악한 인간이요. 그랬더니 아니야. 야, 네가 노력해도 괜찮아. 흉악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사회가 발전할 거야. 여기에 이제 홉스나 뭐 여러 가지 일군의 이런 철학자들을 우리는 계몽주의 철학자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야, 네 노력한 거 네 거지. 네가 일한 거 네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해. 이게 이제 최고로 폭발한 게 프랑스 대혁명이고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성을 신봉하기 시작하죠. 신의 자리는 무너지고요. 이성이 한 줄기의 빛처럼 노예 속에 있던 사람들을 다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진짜 이제 인간다운 세상의 문명사회를 한 200여 년 발전해 온 것 같아. 이제 진짜 얘기는 여기서부터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합리성은 지금 현대사회의 최고 기준은 합리성입니다. 과거에는 이기적인 인간이 제일 흉악한 인간이었다면 지금은 비합리적인 인간이 제일 흉악한 인간.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뭔가 뒤통수가 찜찜하고 기분이 나쁘기 시작해. 저 합리성이라는 애가 나를 구원을 해줬었거든? 가만히 보니까 얘가 옛날에 있던 신의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아. 얘가 자꾸 나한테 뭘 시키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이게, 뭐가 나쁜지 기분 나쁜지 잘 모르겠네. 자, 여러분 혹시 효율적 경영 합리성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는 회사가 있어요. 효율성의 상징가드 같은 회사. 혹시 알까? 이걸로 대박난 회사가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 효율성의 상징 같은 기업이 미국 기업 중에 2개 꼽는 기업이 있어. 애플은 혁신 기업이고요. 아니고요. 그건 최근이고요. 더 오래전에 효율성이 대두되기 시작할 때. 니네한테 친숙한 기업이야? 아마존 비슷한 거 하나 있고 아마존 비슷한 월마트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맥도날드가 있죠. 자, 왜 그럴까? 자, 맥도날드의 햄버거가 맛있는 이유는 거기에 미슐랭 셰프가 있어서야? 없지? 거기서 햄버거 만드는 애는 딱 30분 교육받은 알바가 만들어주는 어쩜 이렇게 맛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는 직원도 필요 없지? 자, 근데 니네가 맥도날드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맥도날드 딱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문 어디서 해? 딱 앉아서 갖다 주세요. 그럼 갖다 줘? 안 갖다 줘. 옛날엔 그래도 말이야. 직원한테 제가 이런 거 하면 직원이 내 얘기 들어줬는데 이제 내 얘기 듣기 싫은가 봐. 거기서 이상한 전자화면 같은 거 하나 놓고 내 얼굴 쳐다도 안 봐 이것들이. 내가 그거 모르는데 설명도 불친절해서 이 햄버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 할 수 없이 뭘 골라. 카드 없으면 결제도 안 돼. 그럼 이제 갖다 주나? 테이블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 옛날엔 그래도 나를 사람은 아니라도 번호로라도 불러줬거든. 1000번 고객님. 그때 이제 그것도 귀찮은가 봐. 화면 쳐다보고 있으면 숫자가 띡 뜹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받아오죠? 받아오면 일단 맛있게 먹어야지. 일단 맛있어. 자, 다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갈 때. 가서 음식 쓰레기는 음식 쓰레기, 컵은 컵,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이렇게 버리지? 그리고 기분 좋게 집에 가지? 현진아? 그러니까 현진 회원. 그렇지.
현진아? 니네 집에 재활용 쓰레기 누가 버리냐? 아빠가. 서연아, 니네 집에 재활용 쓰레기 누가 버리냐? 누가 버린지도 모르는데 쓰레기는 없어져, 집에서. 어? 얘 자, 니네 집에서 누가 버리냐? 아빠가. 선우는? 연우는? 자, 맥도날드에서 누가 버렸어? 이상하지 않아? 니네 남의 음식점 쓰레기는 가서 깔끔하게 재활용하면서 왜 본인 집에 재활용 쓰레기는 안 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리수거한 다음에 맥도날드 나서면 맥도날드 직원이 손님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수고비 드릴게요 하고 돈 줘? 본인이 돈 내고 직원이 할 일을 본인이 하고 있잖아. 굉장히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세상이 전부 다 맥도날드로 바뀌었어. 맥도날드화 됐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는요, 직원이 필요 없습니다. 알바만 고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은 떼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을 고객들이 알아서 다 하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도 안 버리고 테이블에 그냥 놓고 가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할 거야? 저런 진상, 저런 쓰레기가 다 했나. 아주 무식한 애 취급할 거야. 그쵸? 본인들이 지금 합리성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요. 자, 딴 쪽으로 접근해 볼까? 등이야, 병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니? 환자. 맞아? 자, 내가 다리를 다쳤어. 병원에 가야지? 쩔뚝쩔뚝. 자, 병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접수를 해야지? 쩔뚝쩔뚝 가서? 접수하면 물어보겠지? 어떻게 오셨어요? 다리가. 그럼 이제 뭐라 그럴까? 외과 가셔야 되겠네요. 외과는 2층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쩔뚝쩔뚝 또 2층 가겠네? 그럼 거기 간호사가 또 물어볼 거야. 어떻게 오셨어요? 다리가. 사진 찍어 보셔야 되겠네요. 영상학관 저 골목 끝에 있으니까 복도 끝에 가서 사진 찍고 오세요. 내가 가서 사진 다 찍고 다시 돌아오지? 그럼 이제 순서가 되면 불러줄 거야. 그럼 문 열리면 그 안에 의사는 가만히 앉아있고 쩔뚝거리고 내가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진료 다 본 다음에 어떡하지? 이제 계산하러 가야지. 또 내가 쩔뚝쩔뚝. 다음에 오세요. 그럼 오고. 되게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지? 여러분 사극 보신 적 있습니까? 조선시대 의원들은 어떻게 치료하던가요? 오죠? 오줌 들고 와서 진료한 다음에 어떻게, 새벽이라도 아프면 연통을 주게나 내가 오겠네. 의사가 왔어요. 자, 현대 효율성 중에 또 상징적인 거 하나. 지난주에 이제 총균세 얘기할 때 그 얘기 했는데, 농업사회가 뭘 만들어냈어? 사람들을 정착하게 하면서 분업을 만들었다고. 자, 이 분업이 또 효율성의 대명사예요. 인간 사회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줬거든요. 자, 병원에 가서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어. 내과에 가서 선생님 배가 아픈데 진료 다 근데 제가요 머리도 좀 아픈데 머리도 좀 봐주세요. 그럼 이제 뭐라 그래? 그거 어디 신경외과 가세요. 신경외과 가서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여기 손가락이 좀 이상한데 외과 가세요. 안 봐주지?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이거 전문직인데. 자,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한국이 낳은 최고의 의원은 누가 계십니까? 허준 선생님. 자, 여러분, 허준 선생님의 전공 분야가 뭔지 아세요? 뭐야? 내과야? 외과야? 소아과야? 부인과야? 정신과야? 모르겠네? 허준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 다 봐줬어요. 심지어 정신과 치료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전공이 없었네. 사람이 아프면 모든 걸 다 봐줬네. 유명한 한류 드라마 있잖아. 대장금. 니는 이름만 들어봤겠지만, 이름은 들어봤지? 대장금의 그 이영애가 은여로 나온다고. 이영애도 뭐야? 전공이 없어. 외과, 내과 다 해. 아프면 다 치료해줘.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지금은 두 분밖에 못 봐요. 서연아, 학교는 누굴 위해 존재하니? 학생? 진짜 그런 것 같아? 서연이는 수업을 듣는데 유독 아침에 수학 문제가 잘 풀려. 그래서 저의 수학 수업은 아침 7시에 세팅해 주시고요. 영어는 오후에 저녁 되면 이렇게 혀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영어는 한 5시쯤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학은요, 제가 박 선생님 마음에 드니까 박 선생님으로 해주시고요. 영어는 김 선생님으로 해주세요. 학교에 이거 요구하면 어떻게 되냐?
미친 애 취급할 거야. 여러분은 그냥 짜여진 대로 돌아가죠? 준서야? 주민센터 누구 위에 존재하냐? 주민센터 가서 혹시 서류 같은 거 떼본 적 있어? 주민센터는 여러분 다 들어가 봤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 창구 1, 2, 3, 4, 5 이렇게 돼서 제가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왔는데요. 그럼 뭐해? 3번 가세요. 그럼 내가 3번 가서 떼죠? 떼다가 호적 등본도 떼고 싶은데요. 그럼 뭐라 그래? 7번 가세요. 그럼 내가 7번 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공무원들은 제자리에 다 앉아 있고 내가 왔다 갔다 다 하지. 은행도 그러지. 세상이 전부 다 맥도날드처럼 바뀌어. 동네 식당 가봐. 동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키오스크에서 주문했어? 가만히 앉아있으면 물도 갖다 주고 메뉴판도 갖다 주고 뭐 드실래요? 이러고 음식 다 갖다 줬어. 요새는 동네 식당도 짜증나게 물은 셀프 뭐 이러고 그다음 키오스크 또 달아놨어. 반찬도 셀프 뭐 이러고 퇴식구에 갖다 놓으라 그러고 옛날에 안 그랬어. 가서 앉아있으면 음식 다 갖다 주고 김치 떨어지면 더 갖다 줘요. 리필도 다 해주고 나올 때 내가 청소해? 안 치우고 그냥 나오면 돼. 손님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맥도날드엔 손님은 있지만 고객은 없습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엄청난 성공을 했죠. 지들이 써야 될 모든 돈을 고객들한테 다 부려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고객들은요, 불임을 당하는 사실도 몰라요. 이게 현대사회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한테 닥칠 일을 생각해 볼까? 연우야? 서울대 의대는 누가 가니? 또 공부 많이 하는 애가 가? 승현아? 서울대 철학과는 누가 가니? 훌륭한 사람이가? 네가 이름이 뭐였더라? 민호. 민호야? 서울대 영문과 누가 가니? 이거 잘하는 애가. 그럼 고대 철학과 누가 가니? 잘하는데 왜 거길 가? 서울대 의대를 가야지. 수학을 더 많이 틀린 애가. 서울대 의대 누가 갈 거야? 수학을 잘 푼 애가. 그치? 철학을 좋아하는 애가 가는 거 아니지? 영어를 잘하는 애가 영문과 가는 거 아니지? 유감스럽게도 여러분이 4년 뒤에 만날 입시에서 대학은 여러분의 열정과 개성과 꿈과 노력과 가정에서 어떤 애를 썼는지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은 여러분을 뭘로 평가할 거예요? 내신 성적 수치화된 거. 수능 점수 숫자로 나온 거. 이것만 볼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심한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내 인생이 이걸로 끝이야? 물론 수능을 만점 받으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아무것도 여러분의 개개인을 보지 않을 겁니다. 왜 안 볼까? 효율적이니까. 가끔 가다 우리 입시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수시 이딴 거 왜 하는 거야? 깔끔하게 수능 한 방 봐서 수능 성적으로 자르는 게 제일 최고잖아. 이 얘기 제일 많이 할걸?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게 제일 효율적이거든. 그게 시간이 제일 덜 들고 돈이 제일 덜 들고 물리적으로도 덜 노력해도 되고. 그래서 뭘 볼 거야?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수치화된 상품으로 간주할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만 판단할 거예요. 쓸모가 있는 애인지 아닌 애인지, 대학에 이익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계량화된 숫자로만 판단할 거라고. 그래서 효율성의 노예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인간 지위에서 벗어날 거야. 이게 인간 소외야. 인간 대접을 못 받을 거라고. 근데 이제 본인들은 뭐라 그래? 본인이 노예가 된 줄은 모르고 이게 효율적이잖아 라고 얘기한다.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원래 한 3시간짜리 얘기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고 맥도날드를 이용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야. 예전에 또 어떤 놈이 맥도날드 가가지고 앉아서 햄버거 갖고 와! 뭐 이랬어. 사람들이 완전히 무슨 미친놈 취급했다고 저 앞으로 맥도날드 안 갈 거예요 이러는데 그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효율성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현대사회에서. 근데 알아야지. 과거에는 쇠사슬에 묶여서 채찍질을 당하는 노예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현대사회에는 노예가 없냐? 현대사회도 있는 거야. 쇠사슬이 없어졌고 채찍은 없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효율성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현대인들. 그러면 어떻게 돼? 전체를 볼 수가 없어. 내가 의사인데 사람 몸에 대해서 모르고 특정 분야만 알고, 나는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나사 하나 만드는 것만 알지 다른 거 전혀 모르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 누군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주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는. 근데 본인이 노예가 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맥도날드 그렇게 칭송하는 것처럼. 그래서 학교도, 그렇지, 교육 현장조차도 맥도날드화 됐잖아. 정부 조직은 완벽한 맥도날드죠. 효율성이 우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끄트머리에서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이건 거야. 지금은 이제 읽은 분야에서 역사 해석의 관점을 뭘로 바라보고 있어? 생산수단을 누가 가졌을까? 이걸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노예가 되겠죠. 이 얘기는 지금 동떨어진 얘기들이 아니야. 그래서 한 번쯤 고민하면서 아마 이 책을, 왜 책을 읽어야 돼?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부속품으로 계속 살게 될 거야. 뭐 그래도 저는 문제 없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학원도 여러분은 어떻게 이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용해야 돼. 자, 맥도날드 어떻게 이용해야 돼? 맥도날드의 효율성이 아니라 나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니면 난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 기준의 주체가 나면 노예가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여기서 벗어난 세상을 우리는 이제 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와서. 그 사실을 모르고 가면 나는 노예가 돼 있는 거고. 뭐 그런 얘기겠네. 자, 다음 주에 암기시는 2주 동안 외웠던 것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4주차에 있는 윤동주의 참회록 외우십니다. 이미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